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승무패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나폴리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나폴리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최근 일정에서 체력 소모가 컸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높은 집중도와 안정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주전 골키퍼 메렛의 부상 공백으로 수비 조직이 일시적으로 흔들렸으나 로보트카의 복귀는 중원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루카쿠가 퇴장으로 데 브라이너가 근육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전방의 창의성과 득점 루트가 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콘 맥토미니와 라스무스 호일룬의 복귀는 팀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긍정적인 변수입니다. 맥토미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꾸준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며 호일룬은 제공권과 연계 능력으로 공격의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폴리는 올 시즌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병행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4승 1무로 무패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점률이 낮고 전반 리드를 놓치지 않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루카쿠와 데 브라이너의 결장은 확실한 공격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로테이션 폭이 좁은 상황에서 일정 부담이 누적된 점은 불안 요소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로보트카가 중원에서 볼점이와 전환 리듬을 안정시킨다면 경기 주도권은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수비 불안을 노출하며 연속 실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버풀전 대패 이후 중앙 수비 조직의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연장 호일룬과 우준의 결장 그리고 바오야의 부상 가능성까지 겹치며 공격진의 선택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드필더 라인을 한 칸 올린 변형 4-2-3-1 형태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원정 5경기에서 3패를 기록하며 경기당 2실점 이상을 허용하는 수비 구조의 불안정이 뚜렷합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집중력 부족이 반복되고 중앙 라인의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잦습니다. 공격에서는 측면 돌파를 통한 전환 시도가 이어지겠지만 결정력 부재로 득점 확률이 낮고 전환 속도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독일 현지에서도 전술 실험이 이어지고 있으나 뚜렷한 반등이 없는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 25실점을 허용한 기록은 팀의 수비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이는 나폴리의 짧은 패스 전개에 특히 취약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압축된 일정 속에서 체력과 조직력의 안정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나폴리는 공격 자원 공백으로 인해 전방의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중원에서 로보트카와 맥토미니가 중심을 잡으며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나폴리가 우세를 점할 것으로 보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 기반의 경기 운영으로 흐름을 통제할 것입니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수비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미드필더의 커버 밸런스가 무너져 나폴리의 패스 플레이의 수세에 몰릴 공산이 큽니다. 또한 공격의 마무리에서 완성도가 떨어져 초반 실점 시 경기 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반에는 접전 양상으로 흘러가겠지만 후반 들어 나폴리의 체력 관리와 전술적 유연성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폴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리버풀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최근 로테이션을 과감히 활용하며 핵심 자원들의 체력 안배에 성공했습니다. 알리송, 프림퐁, 커티스 존스, 알렉산데르 이삭, 레오니가 모두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복귀한 라이언 그라벤베르가 중원의 깊이를 더하며 경기 운영 폭을 넓혀줄 전망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꾸준한 득점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경기당 기대 득점은 2.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라인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률이 불안정하다는 점은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홈에서는 좌측 측면 중심의 공격 전개와 중앙 침투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넓게 흔드는 형태를 구사하며 전방 압박 강도 또한 리그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터 높은 템포로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클린시트 빈도가 낮은 점은 여전히 보완 과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되 수비진 부상 이슈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카르바할이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을 확정했고 루디거와 알라바도 각각 근육과 종아리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되어 수비 조합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최근 나초가 중앙 수비를 이끌며 임시방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라인 안정성은 이전보다 떨어진 모습입니다. 반면 공격진은 기존 스쿼드를 유지하며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고 중원에서는 여전히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이 유럽 상위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라리가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면서 주전들의 체력 소모가 누적되어 있고 교체 카드 활용폭이 제한적인 점이 불안 요소로 남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양팀의 전방 압박과 중원 점유율 싸움이 경기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리버풀은 홈의 강한 분위기 속에서 높은 템포와 측면 전환을 통해 레알의 중앙 점유를 견제하려 할 것이며 세트피스와 빠른 압박 회수로 공격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은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으로 전진 패스와 측면 크로스를 시도하겠지만 주전 수비의 이탈로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후반 교체 카드의 신선함과 체력적 우위에서 리버풀이 근소한 우세를 점할 수 있으며 세트피스 한 방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알이 공격 자원의 개인 기량으로 균형을 맞출 여지는 있지만 체력 부담과 수비 불안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리버풀의 압박 전개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경기 전체적으로 팽팽한 흐름 속에서도 리버풀이 템포 유지와 세컨드볼 싸움에서 앞서며 홈 이점을 살려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AT 마드리드와 위니옹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세비야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며 홈 5연승을 달성했고 특히 전방의 훌리안 알바레즈와 알렉산데르 소를로트 조합이 매 경기 득점에 관여하며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마르코스 요렌테와 나우엘 몰리나가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폭을 넓히며 공격 템포를 이끌고 있고 수비에서는 사비치와 레이니우도를 중심으로 라인을 안정시켰습니다. 여기에 복귀한 존니 카르도소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공수 전환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미드존 장악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근육 부상으로 결장했던 파블로 바리오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 중원 로테이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압박 라인을 높게 유지해 상대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끊어내며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3골 이상을 넣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이 촘촘한 만큼 체력 분배가 경기 후반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유니온 생질로아즈는 이번 시즌 벨기에 리그에서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경험과 완성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 모하메드 푸세이니가 발목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격 전개의 중심이 흔들렸고 케빈 로드리게스와 오우마르 시드키 니앙이 대체 출전 중입니다. 특히 니앙은 최근 4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팀 전체적으로 볼 전개 과정에서 압박 대응력이 떨어져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잦습니다. 인테르전 0대4 대패 이후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좌측 풀백 지역의 공간 노출이 빈번합니다. 최근에는 리그와 컵대회 로테이션을 통해 체력을 분산했지만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는 여전히 실점이 많고 조직적인 수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 경기는 스타일이 상반된 두 팀의 첫 맞대결로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아틀레티코가 확실히 앞서는 흐름입니다. 홈팀은 점유율보다 효율적인 역습과 공간 침투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스페인식 전환 전술을 유지할 것이며 요렌테와 몰리나의 측면 가담이 유니온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전망입니다. 반면 유니온 생질로아즈는 세컨드볼 전개에 강점이 있지만 아틀레티코의 높은 압박과 빠른 템포 앞에서는 전진 리듬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체력적으로는 아틀레티코 역시 빡빡한 일정을 소화 중이라 경기 후반 집중력 유지가 관건이지만 홈의 분위기와 공격 효율에서 앞서는 만큼 경기 주도권은 홈팀이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압박 저항력과 수비 집중력의 차이가 승패를 가를 요인이 될 것이며 전력 밸런스와 최근 폼을 감안하면 아틀레티코가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T 마드리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스포르팅입니다. 유벤투스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일정 누적과 수비진 부상 여파로 경기력이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브레모와 후안 카발이 모두 이탈하면서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크게 떨어졌고 복귀 예정인 로이드 켈리가 왼쪽 센터백으로 나서며 조직력을 보완하겠지만 경기 감각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공격에서는 케난 이을디즈의 복귀 가능성이 희소식이며 블라호비치와 오펜다가 여전히 주전 공격 조합으로 나서 득점 루트를 책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팀 전반적으로 피로도가 높고 경기 후반 교체 의존도가 커서 70분 이후 경기력 하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3경기에서 평균 2득점을 기록했지만 실점이 7골에 달하며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빌드업 과정의 불안정으로 점유율과 패스 정확도 역시 상위 팀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홈에서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접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포르팅 CP는 이번 시즌 포르투갈 리그와 유럽 무대 모두에서 완성도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 5경기 전승, 원정 5연승을 기록 중이며 공격진의 루이스 수아레스가 7골 2도움으로 폭발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드로 곤살베스와 트링캉도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공격 전환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측면의 누노 산토스와 중원의 다니엘 브라간사가 여전히 장기 결장 중이라 전술적 다양성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제노 드바스트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반 프레스네다가 복귀하더라도 체력과 경기 감각이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르팅은 유럽 대항전에서 높은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전개로 3경기 7득점 4실점을 기록하는 등 밸런스 있는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강행군 속 피로 누적과 부상 공백을 안고 있어 경기 템포가 다소 무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벤투스는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세트피스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고, 스포르팅은 루이스 수아레스를 축으로 빠른 전환 공격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유벤투스의 수비진 공백과 빌드업 불안, 스포르팅의 측면 자원 결손은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한 점차 승부가 많았고, 세트피스와 중원 압박에서 균형이 맞서는 구도가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큰 흐름의 변동 없이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 효율보다는 수비 조직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치열한 접전 끝에 승부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코펜하겐입니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첼시에게 패하긴 했지만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경기 주도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루카스 베리크발, 이브 비수마, 도미닉 솔랭케, 라도 드라고신, 데안 쿨루셉스키, 제임스 메디슨, 벤 데이비스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해 전력 누수가 심각합니다. 특히 메디슨과 쿨루셉스키의 부상은 중원 조율과 이선 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귀가 유력한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기의 존재는 수비 안정성을 회복시킬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로메로는 후방 라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우도기의 오버래핑은 좌측 전개 폭을 넓혀 공격 리듬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평균 점유율과 세컨드볼 회수율 모두 유럽 상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방 압박 전환이 빠른 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한 수비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코펜하겐은 덴마크 리그에서 프레데리시아를 상대로 승리하며 반등에 성공했지만 부상자 이탈이 많아 전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델라니, 올리버 헤이르, 마그누스 매트손, 로드리고 후에스카스, 비르거 멜링이 모두 부상 중이며 가브리엘 페레이라도 질병으로 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델라니의 부재로 인해 중원 압박과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며 매트손의 이탈로 빌드업의 방향성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공격에서는 무코코와 클라에손이 주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두 선수 모두 최근 원정 경기에서 공격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코펜하겐은 챔피언스리그 원정 3경기에서 8실점을 기록하며 수비 집중력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약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리그 경기에서도 주전 대부분이 풀타임을 소화해 이번 경기에서는 체력 부담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이 경기는 체력과 수비 안정성이 승패를 가를 주요 요인입니다. 토트넘은 빠른 공격 전환과 세컨드볼 활용 능력이 뛰어나며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높은 템포 유지가 가능해 코펜하겐의 전진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메디슨의 부재로 세트피스나 창의적 전개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우도기의 오버래핑과 오도베르의 속도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술적 카드입니다. 반면 코펜하겐은 수비 전열이 불안정하고 중원 결손으로 인해 토트넘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경기 초반에는 버티는 양상이 가능하겠지만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치 깊이와 교체 자원의 질에서 토트넘이 명확히 앞서며 경기 후반 속도전으로 전환될 경우 홈팀이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전망입니다. 종합하면 체력, 조직력, 홈이점 모두 토트넘에 유리한 흐름이며 토트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올림피아코스와 아인트호벤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13득점 3실점을 기록하며 리그와 컵 대회를 통틀어 강한 전방 압박과 매끄러운 좌측 전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 메흐디 타레미와 다니엘 포덴스는 각각 포르투와 울버햄튼에서 이적한 이후 팀 전술에 완벽히 녹아들었고 최근 경기에서 모두 득점하며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두 선수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중앙과 측면을 잇는 주요 루트로 작용하며 홈에서는 이들의 호흡이 공격 템포를 이끌어갑니다. 다만 수비진 구성에서는 다소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좌측 수비수 프란시스코 오르테가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중원 조율의 중심 산티아고 헤즈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중앙과 좌측 밸런스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칸 내리고 라인 압박 타이밍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에서의 전환 속도는 여전히 날카롭지만 중원 기동력 저하는 경기 후반 뒷공간 노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식과 로테이션을 병행하며 핵심 자원들의 체력 안배에는 신경을 썼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PSV 아인트호벤은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최근 원정 5연승을 포함해 공식 5경기 전승을 기록 중입니다. 이 기간 16득점 7실점을 기록하며 공격 효율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루벤 판보멜과 알라산 플레아의 부상은 전방 로테이션에 영향을 주지만
이스마엘 사이바리가 최근 7경기 10골로 폭발적인 득점 감각을 과시하며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이런 보아드와 조이 피르만이 공격을 뒷받침하고 우측 풀백 쿠아이브 드리우에시는 오버래핑과 세컨드 전개로 전방 압박의 리듬을 높입니다. PSV는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전환 템포를 빠르게 유지하면서도 측면 침투와 컷백 패턴을 반복해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원정에서도 압박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전반 중반 이후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는 구간이 공격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공격 효율과 체력 분배, 그리고 수비 밸런스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홈의 이점을 살려 초반 빠른 전환으로 주도권을 노릴 것이지만 좌측 수비와 중원 공백으로 인해 뒷공간이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PSV는 원정에서도 안정된 압박 구조와 높은 전개 완성도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이바리의 절정의 득점 감각과 이선의 유기적 침투는 올림피아코스의 수비 라인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입니다. 홈팀이 타레미와 포덴스를 중심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중원 밸런스 약화로 인해 PSV의 전환 속도를 견디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PSV의 공격력이 더 빛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압박과 측면 전개로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전력 밸런스와 조직력, 전환 완성도 모두에서 아인트호벤이 앞서는 경기로 평가되며 아인트호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보데글림트와 AS 모나코입니다. 보데글림트는 최근 리그와 유럽 대회에서 보여준 화력으로 홈 강세를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0무 2패를 기록하며 경기당 3.8득점을 올리는 등 공격력은 절정에 다다랐고 홈에서만 16득 4실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경기 주도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이탐 알레사미의 부상 결장은 수비 밸런스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전이 출전 가능한 만큼 경기력 유지에는 큰 차질이 없어 보입니다. 올라 브리니엘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교체 자원들의 연계 플레이가 안정적이어서 전방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 3경기에서 기대득점 1.85를 기록하며 점유율 54% 내외에서 빠른 역습과 측면 돌파를 병행하는 전개는 보데글림트 특유의 공격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3일 전 리그 일정을 치른 만큼 로테이션 가동이 예상되며 체력 관리가 경기 후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나코는 원정에서도 꾸준히 승점을 확보하며 2승 2무 1패의 최근 흐름 속에 경기당 2.4득점을 올렸지만 7실점으로 수비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손, 에릭 다이어, 자카리아, 카마라, 마위사 그리고 흐라데츠키 등 주전급의 결장 또는 출전 불투명 소식은 수비 조직력에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전 골키퍼의 부재는 수비 전환과 라인 컨트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중원 자원의 불안정으로 전방 공급이 끊길 경우 롱패스 중심의 단조로운 전개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빌드업 실수가 잦은 점도 보데글림트의 압박 앞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나코는 유럽 무대 경험이 풍부하고 최근 10경기 원정에서 2점 차 이상 패배가 없는 점에서 보여지듯 끈질긴 경기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일정 누적과 체력 부담이 큰 가운데 치러져 후반전으로 갈수록 체력전 양상이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데글림트가 홈의 이점을 앞세워 초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고 모나코는 후반 역습과 개인 기량으로 균형을 맞추려 할 것입니다. 양팀 모두 수비에 불안 요소가 있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지만 집중력의 차가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팽팽한 흐름 속에 득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가입권이 없는 스포츠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